마지막으로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최민희 연구원께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토종계에 대하여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최민희라고 합니다. 자, 저는 2018년도에 우리나라 고대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계에 관한 기록들을 정리를 했고요. 지난해 2019년도에는 중세인 전반기인 고려사에 나타나는 계에 관한 기록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이어서 조선조에 들어와서 조선 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계와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은 토종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고려 때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삽살계라는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작년과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을 잠깐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을 찾으면은 계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년까지 또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견이 어떻고 구와 술이 어떻고 이렇게 또 기나 교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 문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사냥개는 전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집 지키는 개는 폐견, 그다음에 잡아먹기 위한 개는 식견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서에서는 이렇게 구분되어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도 또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과사전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오는 어떻고 방은 어떻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따가 설명에서 나올 겁니다. 오가 실제로는 큰 개입니다. 사척되는 개를 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전에서 찾으면 이제 개를 표현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용어가 나타난다고 자전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실제로 조선왕조실록까지 조사를 했는 결과 약 9개 정도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몇에 집중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견이나 구, 여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서너 가지 정도만 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렇게 주로 견을 사용을 많이 하면서 구도 뭐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봤을 때 견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한 거나 지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흐름인데요.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언어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유사에서 특징은 이제 이렇게 개도 가축의 일부로 인정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기, 중국의 고서인 예기를 보는 이유는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독서 삼품과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하려면은 과거 보는 데 있어서 기본 과목으로 예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통일신라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에 오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서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적.
사서삼경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얘기에 나타나는 개 관련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얘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단적인 증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통치가 잘 되는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9개의 줄을 통치자는 여기에 있고 나머지 우물정자식으로 이렇게 9칸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등분을 해서 통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하듯이 통일신라 때에 와서 줄을 만드는 데 역시 9개로 만들어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중국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얘기의 내용을 두터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려사에서 등장하는 견과 구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견과 구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징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견자, 개를 나타낼 때 견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사육한다든지 사냥개를 표현한다든지 좀 전에 보셨던 사자성어 같은 데서는 견자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명을 나타낸다든지 이럴 때에는 심지어는 사람 이름의 경우에도 구자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조선왕조실록 하면은 상당히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재미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초기에 나타나는 기록들, 예를 들어서 태조실록이라든지 태종실록 같은 경우에는 고려사를 편찬할 때와 거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용어나 이 빈도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공식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조금 더 해보고는 싶습니다만, 자, 왕조실록이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걸 다 뒤질 수는 없어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했다는 걸 우선 밝혀드리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잠깐 보시면 앞에 고려사에서도 비슷하죠. 개견자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구자가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오자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의자가 있는데요. 의자의 경우에는 이따 분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숫자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로 등장하느냐? 개와는 전혀 관계없이 감탄사로 등장을 합니다. 아라든지 뭐 이런 감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고려사에서 사용되던 것하고 비슷하죠. 주로 견자나 구자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자는 감탄사로 좀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명에도 조금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자의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사자성어 같이 이렇게 어떤 틀의 내에서 만들어지는 용어처럼 많이 사용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지명이나 인명, 기타 명칭에서 별로 견자보다는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양성 면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 많이 사용되는 의자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탄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자의 경우에도 이거는 우리나라 개가 아니고 사실은 중국에서 중국 여족이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고사성어와 관련되어 가지고 서경에서 등장하는 내용 때문에 왕조실록에서 이제 경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언급되어 가지고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오류가 몇 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들을 이제 조금 빼버리고 나면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견자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견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개견, 닭과 개,
응견, 매와 개, 요거는 이제 사냥하고 관련된다는 얘기고요. 전견 역시 사냥과 관련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가끔씩 몇 곳에서 견육, 계곡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가끔씩 계곡이 식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관련 표시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하고 고사하고 관련되는 이야기. 아까 뒤에 나오는 여오, 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견융이라고 해서 중국 서쪽 변방에 있던 섬서성인가 거기에 있던 지금은 한족으로 이제 통합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을 많이 괴롭힌 강인한 민족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견융, 견자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치 그 종족을 중국인들이 낮추어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한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서에 보면은 고구려 고자는 떼버리고 구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려자의 앞에다가 뭘 붙이느냐 말맞자 비언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로 비하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국인들의 표현 방법에서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임금님과 신하가 대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주로 중국 고서에 나오는 고사성어들을 원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국 이야기들, 중국 쪽에서 넘어온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견융,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는 여족과 관련된 오라는 개, 여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명으로서는 횟수로는 굉장히 많죠. 개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합니다. 견항이라는 곳과 견탄이라고 하는 곳 두 곳밖에 없습니다. 견자부터 나오는 지명은 그만치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많으냐? 서울 가까운 한강변, 좀 이제 뭐 구리시 그쪽 양주 그쪽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성하고 관련이 있는 항 내지는 여울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 이름에도 가끔 사용이 됩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있지만 우리 견본이라든지 백견이라든지 마견수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견자 붙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별로 양반은 아니겠구나 하는 예상이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연산군 때 등장했던 관직도 있습니다. 최응견사. 대충 감 잡으셨을 겁니다. 최응견사, 응견, 사냥개 내지는 매를 전국을 돌면서 괜찮은 놈을 잡아오는 그런 직책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최홍사, 임사홍이 했던 최홍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식 명칭은 우리 일반적으로 최홍사라고 불러왔었는데 사실은 왕조실록에 보니까 최청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응견사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사물의 명칭에 견자가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견설금, 금의 명칭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의 혀 모양으로 생겼는 금을 가공했는 그런 물건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천견성이라고 하는 별 이름이 한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31개로서 견자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서 성어들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견마뭐 하는 용어가 많듯이 견자를 단순히 구자로 바꾸어서 구마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견자하고는 달리 구자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표현을 하면서 행동이 개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쓸 때 이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게 또 여기에서는 조금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도둑을 표현할 때도 역시
쥐하고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속초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중국에서 이제 고관들의 머리 장식으로 담비꼬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개꼬리를 대신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걸 미처 충당을 못할 때, 아니면 이런 직급에 해당되는 낮은 직급.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너무나 관직을 남발한다는 용어로서 구미속초를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어의 경우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을 쓰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자가 붙는 지명의 경우에, 아까 견자의 경우에는 견한과 견탄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구자가 붙는 경우는 이렇게 엄청 많아집니다. 구산성이라든가 구수도, 구도, 구사리, 구산, 구야, 구동, 그 다음에 구준봉,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명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사람 이름의 경우에도 조금 등장을 하는데요. 중국인은 빼고 내국인으로서 진아우라든지 아니면 소구라든지 미구라든지 승구아라든지 이런 명칭들이 사람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악곡명으로도 구자 붙은 것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물건 이름에도 구자 붙은 것들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아까는 견자 붙은 금이 나왔었는데 견설, 금, 여기에서는 구설은으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구피, 숙구피, 그 다음에 구피. 구피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함경도 쪽에 근무하던 군인들의 동복으로 지급되는 것이 여기에서 개가죽을 사용한 옷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와 관련된 개를 잡는 구도지인이라는 용어도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피를 다루는 사람들의 개조직 모임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피계라는 용어도 등장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의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많은 숫자죠. 그런데 고려사에서 감탄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역시 그렇게 감탄의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관직에 나왔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이의라는 사람과 이운의라는 사람이 의자를 사용한 이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조선시대에는 의자가 개라는 의미로, 안 좋은 의미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직에 진출한 사람의 이름이 이의, 이운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양한 것 중에 이제 중국의 한 무제인가요? 의란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사성어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제 의란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전에 나오는 의차장이라는 편명도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의여곡이라고 하는 악곡명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이렇게 개와는 좀 동떨어진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하고 관련되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각지세 또는 의기각지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의자를 쓰면서도 번역할 때는 뭐로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각지세로 이해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상상의 동물인 기린의 뿔, 사슴뿔은 이렇게 얽히설키 얽혀 있지만 기린의 뿔은 나란하게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기린의 뿔과 같은 형태로 양쪽에서 군사를 배치를 해서 적을 가운데 몰아넣고 협공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작전명으로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5회나 등장을 합니다. 선조 때부터 시작해서 뒤께는 숙종 때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로 개를 사용하는데 나타내는데 쓰였던 마지막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나라, 춘추 전국 바로 앞 시대 주나라 하은주 주나라 시대에 주나라 왕실의 서쪽 여족이 오라고 하는 개를 바친 고사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서경의 여편을 이야기할 때는 늘 등장하는 것이 오. 그러니까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개하고는 직접 관련 없이 중국에서 여족이 주나라 무왕에게 바쳤던 오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명하고 관련해서는 남원 지방에 있었던 오수라는 지명, 이거는 고려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제법 많은 숫자가 등장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라는 개는 키가 4척된다. 그러니까 제법 큰 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서 이제 작은 개를 표현한다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왕조실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라는 개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직접 개를 표현하는 것은 잘 없고요. 이제 뭐 별로 안 좋은 사나운 개를 표현한다든지 그럴 때는 제견 이런 식으로, 제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미친 개, 그다음에 날뛰는 모습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은자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제 몽골병사를 표현을 하는데 은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특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번역문에서는 전부 원숭이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력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갈자의 경우에는 뭐 사납다 이런 의미로 그냥 사용이 되고 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갈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사냥렵자도 되는데 이제 이때는 수렵한다, 수렵하는 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견자와 후자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 상호 고사성어 같은 데 보면 같이 이렇게 오가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와서 보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약간은 뭔가 뉘앙스적으로 구분이 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같이 사용되는 게 개견 같은 경우에는 개구로 표현되기도 하고, 견마의 경우에는 구마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 같이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 견시, 구돈, 시자는 견자에 붙어서만 사용이 돼요. 이 개구자를 써가지고 구시라는 용어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구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견돈이라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뉘앙스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쥐와 붙어서 구서 또는 서구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견서라는 표현은 나타나지를 않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를 구분할 때에도 견자가 붙은 경우에는 대견, 소견 이런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기에 비해서 구자의 경우에는 엄청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구, 소구뿐만 아니고 흑구, 백구, 청백구, 담황세구, 담흑세구, 백서구, 대구와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서 들어온 개라고 해서 특별히 달달자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조선에서 사육을 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단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견 450, 구 152 이렇게 단위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제법 등장을 많이 합니다. 단위를 안 썼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척자를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자를 사용하는 경우, 필자를 사용하는 경우, 개자를 사용하는 경우, 장자를 사용하는 경우, 두자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서 개자와 여기에서 개자는 또 달라졌죠. 이렇게 개를 표현하는데 단위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일화가 있었는데 개 관련 일화 하나만 소개를 드리고 별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선여암이라는 곳에 피란을 갔는데 적이 갑자기 나타나자 자신의 몸으로 감싸가지고 어머니를 보호해서 목숨을 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칭송을 한 거죠. 독립 주민들이 칭송을 했는데 그 후에도 이제 어머니 효성이 얼마나 지극했든지 집에서 개 2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개들이 산에 가가지고 노루나 꽁을 어떤 때는 물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옷을 물고 가면 이제 따라가가지고 보면 꽁이나 노루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것이 기화가 되어가지고 숙종 10년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에게 효자라는 정렬을 내렸다 하는 기록이 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국시대의 정사책인 삼국사기나 일련의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 우리나라 토종계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 유가의 경전이 예기의 기록을 보아도 토종계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지역 토착민의 생활문화 가까이에서 생활하였고 당시 문물인 유물 속에서도 여러 조형물의 형태로 발견되어진 증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 배경에 따른 역할과 의미만 다를 뿐 서로 교감하고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토종계라 함은 그 나라의 정서와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주계 동경이의 피지컬적인 특징에 대한 유전적인 연구를 통한 보존에서부터 역사적인 고찰, 번식의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짚고 매체를 통한 활용 가치의 요구를 인식시켜서 경주계 동경이의 미래 가치 향상을 위한 오늘 귀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연구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